아주 긴밀하게 모든 사체에 확실하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장관 면접 보고 장관한테 보고도 안 받고 말이죠. 영 대통령으로서 영 지금 개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는 내가 참 안심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생각하는 거는 대북 관계입니다. 대북 관계에서 북한하고 대화하자라는 걸 일축하고 무슨 소리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강경하게 나가야 되는 그거 하나 아주 마음에 들어서 제가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 북핵 폐기 천만인 서명운동을 합니까? 그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천만인 서명을 달성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북핵 폐기를 지지하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야당이 북핵을 용인하자는 말을 절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북핵을 용인하자는 말을 하는 순간 절대로 정권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천만인 서명운동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적 합의가 무슨 대가를 지불했더라도 북핵을 폐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북한을 무너뜨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연합은 아주 명확하게 지금은 북한을 무너뜨리는 길밖에 없다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어떻게 이루느냐? 대화를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단 1%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통일의 가장 큰 가능성은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민심이 이반돼가지고 영국 공사 귀순하듯이 태영호 공사 귀순하듯이 그런 일들이 점점 커져가지고 아무튼 북한 주민들이 거기서 뭔가 변화가 뭔가 이 무너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려니까 하는 수 없이 여러분들을 여쭤봐야 되는데 여기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손 좀 들어보시면 기독교인 별로 없으시네. 근데 저희 기독교인들은요,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민의 절규를 들으시고 바로왕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해방시킨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신 해방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해방의 하나님이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북한 동포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북한을 해방시키기로 결심하시고 그 해방의 역사를 이끌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그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실천하지 못해서 아직도 해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과연 해방될 것이냐.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마땅한 해법이 나오지 않죠. 근데 저는 과거 전두환 정권 때도 그랬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 이놈의 정권이 어떻게 하면 무너질까? 이 민주화가 되려고 그러면은 엄청난 피를 흘릴 텐데, 이 과정을 어떻게 이룰까? 저는 아주 막막했습니다. 근데 노태우 선언이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군사 독재에서 민주화로 이행이 됐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아주 단호하게
그 길을 갈 따름입니다. 근데 갑자기 목사가 또 티를 내네.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전도해 보려고 그러는 나온 거 염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 폐기 천만인 서명운동은 2월 29일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340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무지개 빠른 속도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내년 여름까지 가면은 1000만인 서명을 다 완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좌파들의 준동을 상당히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250만 명을 달성했을 때 UN 본부를 찾아갔었습니다. 저희가 250만 명을 달성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격려를 받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UN이 대북 제재를 갖다가 이란에 대한 제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지금 김정은을 보기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아주 최악의 세력이다. 아주 유일한 세력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은 절대로 김정은한테 굴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김정은한테 굴복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유엔은 존재 의의를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유엔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북핵을 용인할까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유엔도 한국 안에 좌파들이 많은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한 4개월 동안에 250만 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크게 격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북핵 폐기 서명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공격이 아니라 우리 내부 분열입니다. 이 내부 분열이 극복이 돼서 국민 대단합을 이룬다고 한다면 어떤 협박과 위협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핵 폐기 천만인 서명운동을 저희는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명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쓰든지 이메일을 거기다가 이메일을 작성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 이메일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메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른 말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 정확한 정보를 줘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전 뭐 오늘 여기 2번 다시 오지 않을 거니까 그냥 소신 발언을 하겠는데요. 아이 뭐 초청할 것 같지가 않아서 네, 저같이 그냥 소신 발언하면 이게 좀 골치 아프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지금 나이가 68입니다. 제가 무슨 욕심이 있고 무슨 야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애국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저 내 자식 새끼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당이 집권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게 하면 좋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김부겸이 같은 놈은 좀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아니 그놈이 평화협정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내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죠. 예. 지금은 북한하고 대화하고 타협하자라고 하는 게 평화의 길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공존하자 그러면 이거는 남과 북의 갈등과 대결을 계속 유지시키자는 것,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가장 큰 비극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북한을 향해서 경제 제재를 지금 최대한도로 하고 있고, 최근에 미국이 경제 제재의 강도를 훨씬 더 높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김정은이가 하도 개판이어가지고
민심 위반이 과거에 이렇게 심각하게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북한 주민들이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코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위기는 기회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 안보 위협을 받지만은 볼을 딱 뒤집어 보면은 지금 통일이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해방시켜야 한국의 항구적인 그런 평화가 한국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경제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이 어느 때고 일본을 능가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본의 경제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 남한이 주도해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룬다면 한국이 일본을 능가할 것이다. 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성장 2% 수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 경제성장 2%에서 3%로 올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는 선진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을 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 그리고 지하자원과 한국의 자본과 기술 경영 능력이 결합을 하면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부과하면서 선진국을 향해서 계속 질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과제가 하나는 통일이고 하나는 선진화인데 선진화를 해서 통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을 해서 선진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남한 주도로 북한을 해방시켜서 통일시키는 이 길을 우리가 치열하게 단호하게 이 길을 밀고 나가야 된다. 근데 만약에 요다음 정권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않고 자꾸 북한에게 퍼주고 그러면서 북한하고 공존하려고 그런다면 모처럼 다가온 찬스를 우리는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나는 그냥 정말 1분도 쉬지 않고 치열하게 악착같이 나는 누가 되든 상관없는데 좌파가 돼서는 안 돼요.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했다 그래서 뭐 초청 안 해도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한 위기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안보 위기, 또 하나는 경제 위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안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하나의 과제. 또 하나는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또 하나의 과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간이 어떻게 된 거야? 40분. 야, 이 시간 다 잡아먹었네, 내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예? 아이,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필요한 거는 저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내년 안으로 전국의 모든 시군구 조직을 전부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호남 지역까지 전부 국민운동 조직을 만들고 그 사람들의 이메일을 확보해서 계속 메일을 보내고 제가 지금 한 번에 120만 명한테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안으로 이 숫자를 500만 명으로 늘려서 500만 명한테 메일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전국을 조직화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국민운동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누리당은 이거 뭐 도저히 믿고 있다가는 이거 우리 그러다가 언제든 그냥 꽝 하고 당할 겁니다. 새누리당 저거, 아이고, 한심해가지고. 그런데요, 그래서 믿을 거는 우리 국민들 자신입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사드 배치 문제만 하더라도요,
야당이 사드 배치를 막 반대하다가 국민들의 사드 찬성 여론이 확고부동하니까 결국은 꼬리 내리고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까? 네, 정치인들은 국민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도 나라와 민족을 걱정한 지금의 현실을 걱정한다면은 국민운동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열심히 조직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께서 자기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나서서 국회 폐기 서명운동을 직장에서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좌파 정권을 막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 전술핵 재배치입니다. 지금 북한이 핵이 있는데 요번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SLBM 그걸 왜 이런데 왜 이렇게 참 힘이 드네요. SLBM의 잠수함 발사 이 탄도미사일을 성공시켰습니다. 이거는 아주 우리한테 심각한 위협입니다. 잠수함이 저 남해안에 가서 핵미사일을 쏘면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사드도 북쪽을 향해서 사드가 있는 거지 남쪽을 향해서 있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북한의 북한의 잠수함이 저 시애틀 근해에 가가지고 핵미사일을 쏘면은 미국도 그냥 무조건 핵무력 대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나라 한미동맹이 심각한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은 지금 우리에게 핵우산을 공약을 하면서 만약에 한국의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이 만약에 핵보복만 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즉각 저 시애틀에서 핵미사일을 쏘겠다 이렇게 말하면은 미국이 어떻게 할 거냐. 한국을 자기네 본토가 핵공격을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 과연 한미동맹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겠느냐?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여론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람인데 자기네들 핵공격 받을 각오를 감수하면서 한국을 지키려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 한미동맹이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6.25 이후로 지금처럼 한미동맹이 중요한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는 전술핵 재배치가 참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술핵 재배치라 하면 뭐냐, 북한이 핵을 가지면 남한도 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갖다가 공포의 균형이라고, 영어로는 밸런스 오브 테러입니다. 러시아가 수천 개의 핵을 갖고 있고 미국이 수천 개의 핵을 가졌지만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누구든지 핵을 쏘면 피차가 완전히 공멸한다라는 이 공포의 균형 때문에 핵전쟁을 피해왔습니다. 북한이 우리가 남한에 핵을 배치하면은 북한이 절대로 우리에게 핵을 쓰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핵이 무력화가 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핵을 피차간의 쌍방에 없애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우리가 독자적인 핵 개발이죠. 근데 독자적인 핵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국이 이것을 절대로 허용하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그걸 우리가 하게 되면 일본도 핵 개발하겠다 그러고 대만도 핵 개발 그래가지고 그냥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게 돼서 이거는 인류의 굉장한 큰 위기를 우리가 만들어낸 셈이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핵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고 그 대신에 유럽처럼 그거를 공동 관리를 하게 되면 됩니다. 유럽에 180개의 전술핵이 5개 나라에 배치되어 있는데 핵은 미국 거지만은 그것을 나누는 폭격기는 그 나라 폭격기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뭐 터키, 미국과 네덜란드, 미국과 벨기에 그래가지고 공동 관리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공동 관리로 해서 핵을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으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번에 저 성김이 한국에 와가지고 전술핵 배치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오바마가 핵 없는 세상을 선언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임기 중에는 전술핵 배치는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번이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저희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지난 7월에도 미국을 방문하고 이번 9월 달에도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워싱턴, 뉴욕, 시카고, LA에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지부 창립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에는 미주본부 창립대회를 했습니다. 미주본부가 창립대회를 하면서 무슨 결정을 했냐면 첫째, 우리 모든 미주 동포들은 미국의 소속 자기 지역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에게 편지 쓰기 운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해달라라는 것을 청원하는 운동을 전개하자. 이게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선언을 해가지고 오바마가 있지. 힐러리든 트럼프든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집시다 라는 캠페인을 미국에서 전개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미국에는 180개의 한인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180개 한인회가 조직되어 있는 모든 도시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을 창립해가지고 그래서 그 캠페인을 전개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하고 힐러리가 박빙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발언권은 커집니다. 근데 요번에 힐러리가 상당히 앞서가가지고 이러면 힘 좀 약해지는데 그렇지만 여하튼 간에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다 대고서는 청원을 하는 거는 콧방귀도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주 동포 시민들이 편지 쓰고 주장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대시닥 발언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AA 창립대회 갈 때 에드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 위원장이 참석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자기는 지지하겠다 이렇게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아무짝에도 바른 행동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정부를 믿지 않고 우리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지킨다 하고 이 운동을 열심히 하자. 그게 제 생각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이거 읽다가 한 10분쯤 지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그냥 밀고 나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기독교 세력의 조직화 작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 종교 중에서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요새 불교, 카톨릭은요 완전히 좌편향입니다. 아주 못 말리는 좌편향입니다. 여기 혹시 카톨릭 교인이 있으면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불교도 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기독교밖에 믿을 때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조직은 돼 있어도 그거 갖고 안 된다. 행동하는 기독교인들을 전부 조직하자.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희는 금년 안으로 행동하는 목사, 장로, 집사들을 전국적으로 한 10,000명 정도를 조직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도시별로 지금 기독교 운동본부를 지금 만들면서 그 사람들 조직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NCC라고 아시죠? 모르나요? 네, 기독교 안에는 진보적인 기구로 NCC가 있고 보수적인 기구로 한기총이 있습니다. 근데 이놈의 NCC가 완전히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감리교 교단하고 제가 속해 있는 통합측 교단이 NCC를 탈퇴하는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금년 안으로 NCC를 탈퇴해서 NCC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북한이 제발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전번에 조선일보가 통일과 나눔해가지고 모금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난 조선일보가 무슨 좋은 일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돈 사용한 걸 보니까 꼭 필요한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변주 굴리는 일만 거기다 막 돈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주 기가 막혀서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기독교 안에 별도의 모금 창구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북한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행동으로 개시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뭐가 필요하냐? 북한에 USB 보내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신문에도 간단히 이게 나오고 있는데요. 2기가짜리 USB 하나에 20편의 영화를 그 안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담으면은 1회부터 최종회까지를 전부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북한에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갖다가 한 1억 원어치도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USB 하나 단자 하나에 3만 원 정도를 내야 되거든요. 2기가짜리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그게 북한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장마당에 새벽에 그냥 땅바닥에다가 USB를 쫙 뿌리면 됩니다. 그러면 북한 사람들 항상 땅바닥을 쳐다보고 다니기 때문에 그거 그냥 그대로 갖고 집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텔레비는 이게 중국산 중고 텔레비인데 거기에 USB 단자를 꼽을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꼽고 우리나라 드라마를 본다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흔들리게 되는 가장 최대의 이 무기가 뭐냐? 한국 드라마입니다. 최근에 북한을 탈북해서 한국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다가 엄청나게 이 USB를 보급운동을 전개하자. 그걸 위해서 교회들이 모금운동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풍선 보내는 일, 탈북자들 구출하는 일, 그 다음에 남쪽에서 이런 북핵 폐기 운동을 열심히 조직화하는 일, 젊은이들을 이 시국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는 활동, 이런 여러 가지 꼭 필요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돈을 모으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6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제가 고심고심하면서 소위 안보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러한 일들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이 다물 민족운동본부가 아주 굉장히 요번에 보니까 참 감동적인 운동단체인데 우리 새로운 위한 국민운동과 다물민족운동본부가 함께 손을 잡고 이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좌파 정권이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을 같이 협의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위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IMF 경제위기, 금융위기에서 경제위기를 2번이나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위기가 갑작스럽게 닥쳐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부 단결해서 뭐 근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 극복을 해냈습니다. 근데 이번 위기는 이게 좀 갑작스럽게 닥치는 게 아니라 꼭 개구리를 갖다가 냄비 속에
물 안에 집어넣고서는 불을 떼면은 점점 뜨거워져서 그냥 그대로 삶아버리는 그런 식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정부나 정치권이 과연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게 퀘스천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나 현재 국회가 절대로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절망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지난번에 노사정위원회가 합의를 해가지고 그 노동사법을 했습니다. 근데 뭐 막판에 조금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노동사법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거 통과시킨다고 우리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 위기는 훨씬 더 심각하고 구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제사법조차도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지금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게 맡겨서는 절대로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지금 극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게 우파만의 힘으로도 안 된다. 우리나라가 우파 좌파로 쫙 갈라져 있는데 한쪽 힘만 가지고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파하고 좌파가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됩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 이거 우리가 지금 같이 대타협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부터 조금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안철수 교수한테 했더니 저보고 에이, 원칙만 얘기하고 자세히 얘기하지 마라, 저 부담 주는 얘기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뭐 오늘 한 번 오고 또 오겠냐, 내 소신 있게 얘기해야지. 왜냐, 제가 경실련을 맨 처음에 만들 때요, 내 친구가 저 제주도의 땅 부자였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내 땅값이 똥값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근절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돈 1,000만 원을 줄 테니 이 돈으로 경실련 운동을 시작해라. 그래서 경실련 운동을 제가 시작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자들은 말이죠, 부자들이 세금 더 많이 내야 된다. 우리가 요 정도밖에 안 내서는 이 우리나라 미국의 빈부의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다. 이게 미국 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대기업 정규직이신 분들이 많죠. 다죠. 그렇지만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뭐냐? 우리나라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이 어디입니까? 저는 두 가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입니다. 지금 대기업 정규직이 너무나도 고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이 안정돼 있고, 그리고 풍족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기업 정규직의 그런 모든 안정성, 그리고 고임금, 이거를 보장하기 위한 대가로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동일 노동을 하면서도 아주 현저하게 작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이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생겼냐? 재벌 기업이 자기네들이 노조에 약점을 잡혀가지고 노조가 자꾸 임금 인상 투쟁을 하고 그러면 그걸 갖다 강력하게 통제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우리 기업 망한다 이러고 강력하게 약점이 있어서 통제를 못하고 끌려간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기업이 살아날 길이 없죠. 기업 경쟁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허리솜씨 비정규직을 뽑아가지고 아주 저임금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갈라져서 비정규직 숫자가 500만 명이나 됐습니다. 지금 이 현실이 한국의 경제 위기를 만들어낸 본질입니다. 왜냐? 하도 노동자의 임금이 고임금이다 보니까 저 중국에서 처음 나오는 중국 기업들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경쟁력이 형편없이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죠. 두 번째로는
기업이 한국에 있지 않고 자꾸 외국으로 갑니다. 우리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미국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면은 한국의 울산의 노동자들의 60%만 공급을 줘도 얼마든지 마음대로 기업이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자꾸 해외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 실업이 발생합니다. 쓸만한 직장이 자꾸 사라져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흉정한 임금 격차 때문에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노총이 10,000명이 시청 앞에서 모여가지고 데모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그러고 뭐 박근혜 정권은 책임져라고 이런 식으로 데모를 했더라. 내가 그걸 보고 아주 기가 막혀서 야 저놈의 새끼들은 진짜 개새끼들이로구나. 지네가 비정규직을 만든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아니 그러면 비정규직을 자꾸 정규직에서 연봉 이렇게 주면 그 기업이 살아가겠냐고. 그 기업이 유지가 되겠냐. 뻔한 계산인데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국민들에게 자기네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면피하고 있다. 아주 정말 진짜 개새끼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라고요? 비어 쓰지 말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거 녹음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주 점잖은 목사인데 어떤 때는 흥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가 옳은 거냐? 저는 대기업 정규직은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은 임금을 올려서 동일 현장에서 동일 노동은 동일 임금을 받도록 해야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을 없애버려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고서는 민주노총의 이소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소위원장이 그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나 그거 지집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정규직들이 정직하게 내가 지금 봉급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내 봉급을 깎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또 한 번 안 올 거니까 내 소신방은 안 돼.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재벌 개혁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벌 개혁도. 제가 경실련의 후배한테 찾아가서 야 너희들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다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지금 대우 조선해양 조선업 해운업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줄줄이 전부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선제적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우 조선해양처럼 아주 그냥 위기가 폭발 직전까지 그냥 갈 게 아니라 빨리빨리 구조조정을 해서 이걸 바꿔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쉬운 해고가 생겨야 고용의 유연성이 필요한데, 너희 경실련이 좀 그런 거 주장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이놈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는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지 않고 그 얘기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회 관계에서도 그렇고, 잘 사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사이, 이게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는 일도 하자. 그리고 노동의 유연성, 고용의 유연성을 실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빨리빨리 선제적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자. 지금 일본하고 중국은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항상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끊임없이 자기를 혁신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기업을 갖다 어떨 때 슬림화하기도 하고 새로 투자하기도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노조가 그냥 완강하게 버텨서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이거를 고쳐나가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래서 제가 뭐냐면 좋다. 기울어진 노동자 고치자. 기업도 개혁해야 되고 재벌도 개혁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부자가 세금 내야 된다.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요새 더민주당이 부자가 더 세금 내야 된다는데 새누리당이 그걸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병신 새끼. 아이고. 비열을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극복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자가 세금을 더 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법인세를 2% 올리면 그것 때문에 문을 닫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이 정가가 됩니다. 정가가 돼요. 소비자한테도 정가되고 종업원한테도 정가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세금 제도가 이게 잘못돼가지고요. 주식 배당의 양도 차익 이런 거에 과세를 안 합니다. 그리고 과세 딱딱하면은 한 15조 정도 세금이 넘어집니다. 지금 세금을 많이 걷어야 이 구조조정을 하고 나면은 실업급여를 충분하게 줘서 해고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해야 구조조정이 쉬워집니다. 그러려면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돈이 마련돼. 증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래서 우리 지금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어떻게 우리가 경제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가장 큰 개혁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가장 큰 개혁은 뭐냐? 조금 전에 말한 세제개혁, 그리고 재벌개혁,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장의 개혁입니다. 노동시장의 개혁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를 안 하겠죠.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1억 연봉을 받으면서도 5%가 6%더 올려달라고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야, 진짜 엑세스 새끼입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양심의 소리를 조직화하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운동을 크게 조직화해가지고 전부 현대차 앞에 가서 한 10,000명쯤 데모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엉뚱하게 꾸짖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거기서 물러서도록 아무튼 힘들면 힘들수록 가장 중요한 핵심을 문제제기를 하는 일밖에 없다. 그건 지금 정부가 못한다. 우리 국민들이 그 일을 해서 어떻게 쓰는지 국민의 힘으로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